하나님,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2015년 한국 경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 있는지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설교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서도 세상에 대해 어리석게도 미련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귀에 우리 구주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그 보혈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앞에 가까이 오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더불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 경제를 강의하는 이 시간 종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한국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면 됩니까? 한국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분산되니까요. 한국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바로 정부. 없으세요? 남는 거 주시고요. 첫째, 정부를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게를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 기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가 경제의 3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하기 위해서는 몸의 어떤 신체를 스캔하죠. 그럼 몸 안에 오장육부나 팔다리나 이런 게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따져서 그 사람의 건강 유무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바로 정부, 그리고 가계,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3주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혹은 건강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그 국가는 괜찮은 것 같아. 아, 그 국가는 위험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냐면, 과연 이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인 정부와 가계와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감히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강의안을 몇 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신다면 이후에 어떤 한국 경제 전문가들과 여러분들이 논쟁이 돼도요, 결코 여러분들이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견과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것이다. 제가 감히 그렇게 자신합니다. 먼저 여러분, 정부를 보겠습니다. 유인물 1번이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캡션을 달았습니다. 정부의 위기다. 자, 정부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부채입니다. 자, 정부 부채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거나 기타 어떤 다른 사람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전문가들이 너무나 쉽게 국가부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얘기하면서 뉴스나 전문가들은 뭘 얘기하냐면 정부부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가부채와 정부부채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부, 가계, 기업입니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뭐냐?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다 합친 게 국가부채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는 이 국가부채를요, 정부부채와 동일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착각이 되냐면, 아, 국가부채가 적은가 보다라는 그런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부채는 정부부채고요, 국가부채는 국가부채입니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아시고요.
자, 우선 2007년도에요. 노무현 정부 말 때 이 정부 부채가 공기업 부채 합쳐가지고 얼마였냐? 622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써 있을 겁니다. 1119조입니다. 무려 500조가 증가했습니다. 무려 500조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증가하는 이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한 2년, 3년 동안에 지었던 그 가계부채를 박근혜 정부 1년 2,4분기 안에 그것을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엄청 빠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빚을 폭증시키는 구조.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잠깐만요. 자, 이 1119조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한 해 이자만 부과가 20조씩. 여러분 20조면 엄청난 돈입니다. 20조면요. 지금 반값 등록금 그러죠? 20조면 반값 등록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4대강에 쏟아부은 돈이 22조거든요. 그 22조였으면요.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그것뿐만 아니고 뭐 무상 뭐 급식 이런 거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한 해. 또한 이렇게 이자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증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증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부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터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값이요. 제가 100분 토론에서 그걸 봤는데요. 담배값에 지금 4,500원 올렸잖아요. 그게 이렇게 구조도가 있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담배값이 얼마일 때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가를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4,500원일 때 세수가 이렇게 볼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담배값이. 그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4,500원일 때 세금이 제일 많이 걷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후로 5,000원 넘어가고 6,000원 넘어가면 세금이 줍니다. 왜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담배를 안 펴버리는 거예요. 근데 4,500원일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담배를 안 끊으면서 세수를 왕창 거둘 수 있는 돈이 4,500원입니다. 100분 토론에 나온 겁니다. 정부의 담배세 국민을 건강을 위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담배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서 담배세를 올렸거든요. 그게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담배 공급량을 늘렸고요. 또한 술 판매량도 늘렸습니다. 술 공급량. 여러분 술은요 화학물질입니다. 제가 회복길 카페 올려놓은 거 있죠. 지금 그 얘기하자면 지금 갈 길 너무 먼데 지금 제가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세요.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이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강세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세수가 없으면 누구에게 이것을 가져와야 됩니까? 그래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가져와서 못 사람들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부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그 공정한 거래 혹은 이런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요. 오히려 서민들의 호주머니와 서민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정말 있는 사람들,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배부른 사람들에게 막 더 먹어라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국은요. 여러분 신흥국입니다. 누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국은 신흥국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신흥국은 어떤 이런 외국의 혹은 어떤 다른 여파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흥국은 그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40%를 넘어가면 적색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제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12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부 이렇게 기업과 국민들과 정부가 다 힘쳐가지고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1200조라는 뜻입니다. GDP가 쉽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부의 빚이 1119조다. 이미 GDP 대비요 100%를 넘었습니다.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흥국들은 GDP 대비 40%가 넘으면 적색들이 펴진다. 위험하다. 우리는요, 신흥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선진국도 아니면서 이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또한 이 정부 통계에 빠진 게 있습니다. 보시면 공무원 그리고 군인연금 충당 부채라고 있습니다. 이거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빚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012년부터 정부의 빚으로 편입됐습니다. 그 통계가 그렇게 나오게 적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부터. 근데 이거 발표 안 합니다. 뉴스에서 이거 거의 발표 안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유국공채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빚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빚이 얼마냐? 108조입니다. 그래서요 실제 정부의 빚이 얼마냐? 모두 합하면 2013년 통계입니다. 1558조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빚이 1558조입니다. 이게 2013년 기획재정부가 통계낸 겁니다. 기획재정부. 1500이면요. GDP 대비 한 125% 그렇게 됩니다. 그 어떤 위기의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정부의 빚이 엄청나다. 아주 위험하다. 여러분 30개 주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하루 자고 또 내일이 오면 매일 150억씩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 잘 모르시는구나. 오늘 출근했어요. 여러분들이 공기업 사장이에요. 30개 주요 공기업이 있어요. LH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한국전력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요. 거기에 수장 CEO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출근하면 뭘 걱정해야 되냐? 오늘 이자 어떻게 내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 30개 주요 공기업이 매일 내는 이자가 150억이니까. 매일. 아니 합쳐서 30개 주요 공기업 통장 합쳐서 이들이 매일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150억이야. 매일.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일. 4,500억. 4,500억. 아까 그랬잖아요. 1년에 한 해에 20조씩 이자를 내야 된다. 여러분 LH 수자원공사 이미 파산했습니다. 이미 파산했습니다. 파산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끌어갈 수 없는 상태가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벌어가지고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뭘 해야 되냐? 뭐 국공채를 발행한다든가 혹은 세금으로 때려맞든가 이래야지 버티는 그런 좀비 기업입니다. 이미 LH는 파산했습니다. 이미 파산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2014년 말 거의 연말 대상 이런 공기업 어느 공기업이 우수한가 이런 시상식 때요 LH가 새우 수상 받았습니다. 이미 파산한 기업이 최우 수상 받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 보고요 회복돼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 보고요 해도 너무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아웃라인을 그려드렸습니다. 이미 정부 부채로 위험한 이탈리아, 정부 부채로 위험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지만 거기는 GDP 대비 220%니까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거기에 필적한다 우리나라. 거기에 필적한다. 근데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전문가들이 속칭 발표한다는 게 어느 나라와 일본에 비교했을 때, 뭐 미국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웃기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1950년도 우리나라 여러분 북한에게 원조받아 살았습니다. 정말 최빈국 중에 빈국이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1900 좀 넘어서 우리가 1970년대에 막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때도 못 살았잖아요. 그때 이미 일본은요 세계 경제 1위를 그리고 막 미국을 다 막 사버리니 많이 이런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일본은요 벌어놓은 돈이 엄청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하게. 일본 국민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이 왜 안 무너집니까?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일본은 정부가 문제인 거죠. 국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엄청납니다. 해외에 막 투자해놓은 돈 해가지고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정부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국민들 돈 있어요? 한국 국민들 돈 있어요? 제가 이따가 가계부채 얘기할 거거든요. 일본 잽도 안 됩니다.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죠. 그래서 사기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일본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 전부터요.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였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이. 물론 제가 미국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 위험하고 아무리 일본이 위험해도 한국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국가 총 채무 얼마냐면요. 1경 3,119조입니다. 한국 국가의 총 채무 1경 3,119조입니다. 이 중에 유이자 채무라고 있습니다. 유이자 채무가 뭐냐? 확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만 하는 그런 부채를 얘기합니다. 그 부채가 4,585조입니다. 한국 국가가요 1년 동안 4,585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뭐 가게는 가게대로, 국가는 국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얼마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계산해 보십시오. 이 이자를 내면서 살아간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는 순간 한국 경제는 싸그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고요. 이제 둘째 가계 위기 갑시다. 정부 위기는요. 이걸로 그냥 싹 정리된 겁니다. 더 이상 정부 괜찮아 안 괜찮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는 정부 부채 빚, 막대한 빚,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이 빚 이걸로요. 그냥 정부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나 웃기지 마. 이렇게 빚이 많은데 뭐가 괜찮겠어. 장난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계위기 봅시다. 가계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그리고 자영업 이 대출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우선 가계부채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2014년 6월 기준인데요. 현재 가계부채는 약 1,200조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이 약 900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보증금이 빚 아닌가요? 자, 이 참정제가 있어야지 이가 참 편한데.
집값 합시다. 자, 우리 창조 형제가,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쉬워요. 창조 형제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근데 집을 전세를 끼고요. 전세 1억을 받고 집을 넣었어요. 그럼 창조 형제가 1억을 갖고 있어요. 그 창조 형제 돈이에요? 창조 형제 돈이에요? 집 2년 계약, 보통 2년 계약이거든요. 2년 계약하고 나가려면 창조 씨 돈 내놔.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못 줘, 내 돈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고소 안 하는 거예요. 고소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 보증금은 빚이에요. 엄연한 빚이에요. 따라서 가계부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각종 판매 신용이 있습니다. 판매 신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할부 구입하는 거 있죠? 뭐 신용카드 긁고 뭐 108개월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이런 판매 신용. 그걸 다 합치면요. 다 합치면 일단 거뜬히 2,000조는 넘습니다. 그냥 2,000조는 거뜬히 넘어가고요. 거뜬히 넘어가고요. 조금 더 이 판매 신용과 그리고 자영업 부채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좀 복잡해질 거예요. 기타 다른 것까지 합치면 최대 몇 조까지 보냐? 지금 한 2,600, 2,700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그러면 GDP 대비요 270%, 280%. 여러분 미국이 서브프라임 터졌죠? 언제 터졌는지 아세요? 가계부채가? 아니 가계부채가 얼마일 때 터졌는지 아세요? GDP 대비 130%일 때 터졌어요. 가계부채가 미국이 이 서브프라임을 통해서 빚을 졌잖아요. 그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30%일 때 터졌다고. 우리 얼마라고요? 270, 280까지도 간다. 이미 터졌어야 돼요. 가계부채는. 이미 터졌어야 돼요. 왜 안 터져요? 저금리 때문이에요. 말해 뭐예요? 저금리 때문이에요. 자, 이런 가계부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가계부채가 구성된 두 가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제가 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실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경기도 파주 A아파트 실제입니다. 실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이름 얘기하면 이거 뭐 고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냥 A아파트라고 하고 왜냐면 집값 떨어지겠어 막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자, 경기도 파주 A아파트를 실례를 들었을 때 이 아파트가 2009년에 933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 중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4.5%입니다. 933가구 중에 788가구인 84.5%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 집을 산 겁니다. 2009년도에. 근저당 설정액이 실제 대출액이 약 120%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 3억 정도의 이 아파트가 평균 3억이랍니다. 2009년 이 아파트가. 근데 이게 이 중에 약 73.1%인 682가구가 전세를 끼고 이 주택을 산 거랍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3억 아파트가 있어요. 이 3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받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그리고 그것도 무속해가지고 전세금까지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3억 원짜리 지르는 겁니다. 그 비율이 73.1%예요. 쉽게 이런 겁니다. 자기 돈 1억이 있어요. 자기 자본 1억이 있어요. 이 1억 갖고 은행 가가지고 1억 땡기고 다른 사람 전세 1억 땡겨가지고 2억을 빚져가지고 합쳐가지고 3억을 집을 질러버린 겁니다. 2009년. 이런 사람들이 70%를 넘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거품을 떠받쳤던 겁니다. 그래서요. 담보대출, 이 중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아까 받았다고 했죠. 84.5%가
그 주택담보대출 84.5%가요. 1억 이하로 대출을 받은 데는요. 22가구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전부 다 1억 이상씩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집을 산 겁니다. 그리고 걷다가 전세까지 띄워가지고 이런 거죠. 아까 제가 1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억도 없었던 겁니다. 한 5천만 원 갖고 은행에서 1억 5천 땡기고 전세금 1억 땡겨가지고는요. 이 3억 원짜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2009년부터 지금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거의 다 이랬을 거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거의 이게 표본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다 조사 안 합니다. 한 3,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왜냐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당시 분위기가 언론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집 사면 그냥 막 올라. 1억 원 막 올라. 프리미엄 막 붙어. 이렇게 막 조중동이 막 난리쳤습니다. 나쁜 조선일보. 저는 조선일보를 너무 싫어합니다. 이제는 막 점장이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신년 운세 치고 막 그러대요. 뉴스에서. 뉴스로서의 기능을 망각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어디 점쟁이를 신년에 웃기는 거죠.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서민들이요. 야, 집 안 사면 나 막 어떻게 막 미칠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형국으로 막 몰아가가지고는요. 투기가 분을 막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 누가 착착했어요? 유명한 장로 대통령 이명박 씨가 함께 했습니다. 곳곳에 뉴타운, 즉 유명한 아주 한국 경제를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리고요, 이 3억 원짜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3억 원인데 3억 이상 대출을 받은 가구도 322가구로 50%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액이 3억인데 3억을 넘는 대출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깡통이다라고 합니다. 깡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결과만 얘기할게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전체 전세 물량의 4분의 3은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걸 다 했을 때, 전체 전세 물량의 4분의 3은 보증금을 떼일 그런 불안한 전세고요. 아까 900 몇 가구 중에 4분의 3은 우선 보증금을 떼일 그런 불안한 전세고요. 그 중에 60% 이상은 이미 보증금이 아니고요. 그냥 깡통 전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걸 그대로 대한민국 주택 이 시장에 대입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타주 아파트의 신뢰가 곧 대한민국 부동산의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시장의 아파트가 약 900만 호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아파트가 한 900만 호가 있어요. 그 900만 호 중에 한 60%는 깡통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강의를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국내에는 안전한 전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전한 전세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터지는, 이 대출이 터지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1, 2, 3번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은 터집니다. 그런데 미분양이요, 해결될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미 2013년 통계 주택보급률은요 115%를 초과했습니다. 인구가 한 명이면 집은 이미 꽉 차고도요 15%니까 하나 반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집이 없잖아요. 저도 집이 없고. 그런 이유는
한 사람이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주택보급률 차원에서는 이미 집이 남아돈다. 이미 남아돈다. 여러분,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쓰려고 하는지 아세요? 공공아파트를 줘서 그걸 임대로 전환하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기는 정책인 줄 아세요? 이미 집이 남아돈다니까요. 공실률이 막 세고 셌어요. 오피스텔 같은 데 보세요. 지금 그 투자 수익이 하락하는 거 보세요. 오피스텔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세려져가지고. 이미 그렇게 많이 졌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져가지고 그걸 임대로 돌리겠답니다.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죠. 원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파트를 져서 이 분양으로, 그러니까 이 임대로 이미 그때 전환을 했어야죠. 이미. 처음 떠났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냐? 우리나라가요, 건설 비중이요, OECD 기준 2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요, 건설이요, OECD 기준의 2배입니다. 그게 쉽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쉽게 그게 구조 조정할 것 같습니까? 쉽게 못합니다. 왜 쉽게 못합니까? 원래 여러분, 구조조정과 몸집을 줄이는 것은요, 어떤 이 자그만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너무 덩치가 크면요, 줄이고 쪼개도요, 그게 쉽게 안 됩니다. 병도 여러분, 초기 때 잡으면 괜찮잖아요. 그게 병이 깊어지면 그걸 수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돈과 시간과 환경과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죠. 똑같습니다. 이미 국내 건설은요, GDP 대비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몸집이 너무 커서 줄이고 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보다 많을 겁니다. 다른 OECD 국가입니다. 건설이. 근데 어떻게 미분양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건설이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를 세려져가지고 판매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공급해야 될 공급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공급자들이 도태되고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미분양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자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OECD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 왜? 이미 너무 컸다. 그리고요, 주택 구매 가능 인구라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가능 인구. 이 인구가요, 2012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주택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뭐가 진행되고 있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왜 나쁘냐? 우리 창조형제가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퇴직을 했어요. 가진 거 퇴직금하고 그리고 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 60쯤 돼도 이 자녀들이 대학이나 혹은 대학원이나 혹은 결혼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돈이 들어갈 구멍들이 너무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60 먹은 이제 60이 되신 이 어르신이 어떤 그 방법을 쓰겠습니까? 답은 뭡니까? 집 파는 겁니다. 집 팔아서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층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 은퇴자들이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어떤 그 부양을 위해서 집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삼중고가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건설사가 OECD 기준 2배라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건설사가 공급 물량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년 세려줘야 되거든요. 이미 다른 은행이나 비은행권부터 PF, 프로젝트 파이낸시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 물량 쏟아내고 수요층이 줄어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안 사면서 공실률은 늘어가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더불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자금을 쓰기 위해서 집을 던지고 지금 현재 이 주택시장은 미분양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미분양 문제고요. 미분양이 안 되면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이 터집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터지는 첫 번째 원인, 미분양입니다. 근데 지금 미분양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한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 사람이 애를 대신 낳아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노인들 집 못 팔게 가서 여보세요, 집 팔지 마세요. 창조 할아버지 집 팔지 마세요. 집 팔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시장의 힘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필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터질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이다. 이미 불이 붙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은행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은행이 수익성이 계속 악화돼서 우리들에 대해서 그들이 참아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사람들이 받을 때 거의 받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국민성 화끈합니다. 진짜 화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릴 때 그 1억을 혹은 몇 년의 일시상환 혹은 몇 년만 거치하면서 이자만 내다가 또 일시의 상환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이 주택담보대출을 빌렸으면요. 조금 쓰다가 갚을게 라면서 빌리는 그 사람들이 90만 명입니다. 화끈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우리가 빌린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싸그리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달려있냐? 은행의 수익성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행이 수익성이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2012년 은행의 순이익이요 9.36조로 대폭 감소했고요. 2013년도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또 감소했고요. 2014년 지금은요 지점당 각 은행의 지점당 순이익이 6년 동안 3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요 은행의 수익성이 너무나 나빠졌기 때문에 은행 지점들을 줄줄이 축소하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인원들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은행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BISB이라는 자기자본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연장을 해줄 수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따가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는지 그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런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있습니다. 세 가지 위험이 뭐냐? 첫째, 경기 악화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이 은행을 쪼그라들게 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 조선, 해운, 건설 등 기업의 부실 증가. 이것이 은행을 쪼그라들게 만들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도 역시 은행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지금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각종 기업들의 부실 증가,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이 세 가지가 은행을 문 닫게 하는 3요소인데요. 지금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히 여러분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를 좀 보세요.
비금융권 그리고 PF 대출까지 합하면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만 관련된 대출은 약 700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총 대출해준 금액이 120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부동산만 700조입니다. 1200조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첫째도 부동산, 둘째도 부동산, 셋째도 부동산. 그냥 부동산 고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뭘 뜻하냐?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한국 경제는 그냥 무너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하면 이 은행권이 대출해준 이 700조에 가까운 부동산 관련 대출들이요 터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돈이냐면요. 여러분 끔찍할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 그리고 정책은행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은행 이렇게 말하는 그 은행들의 총 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00조입니다. 국민은행이 340조, 우리은행이 270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중은행 토탈 합치면 1100조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많죠? 네, 얼마 안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얼마라고요? 700조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700조가 날아가면 시중은행 자산의 3분의 2가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위가 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분의 2가 날아가. 3분의 2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달렸어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가, 살아나지 않는가에 달렸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요, 살 수 없어요. 인구적으로도 살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살 수 없어요. 이제 뭐만 받아놨냐? 이제 이것이 터질 날만 우리가 받아놨습니다. 날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거지될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갖지 마라. 왜 기도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지 끝에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터지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만기 연장 거부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기 연장 거부율이요 언제부터 특징했냐면 2009년부터입니다. 한 6년? 그렇죠? 횟수로 6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기 연장률이, 국민들이 만기를 연장하는 그 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1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못했어요. 이전했어요. 연기했어요. 2011년에도 또 역시 한 20만 명이 갚아야 됩니다. 못 갚았어요. 연장했어요. 계속 이렇게 연장한 사람들의 그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갚을 돈이 없습니다. 자,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90%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주택담보대출, 위험한 주택담보대출, 보통 주택담보대출 해외는요 이렇게 안 빌립니다. 해외는요 외국 사례,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을 거기도 빌리죠. 그런데 우리처럼 몇 년 거치 일시상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내고 장기 한 30년, 40년 동안 쭉 갚는 이런 식, 그러니까 월세 사는 식의 대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화끈해요. 정말 국민성 대단해요. 지금 존경스러워하고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집을 살 때요, 그 집을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아싸, 팔아버리자. 팔고, 야, 2억 대출? 가만히 있어봐. 지금 보니까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이게 한 더블로 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4억 되니까 2억 갚아버리고도 한 2억이 남겠네? 이런 마음으로 집을 샀던 겁니다.
된 국민들이 거의 다. 죄송합니다. 투기치고 투기하고 자기 욕심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국민들의 욕심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국민들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욕심을 싹 자극한 건 누구예요? 이명박 씨예요. 나쁜 사람. 저는 이명박 씨를 참 안 좋아합니다. 그분은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명박 씨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명박 씨의 뒤에서 조종한 것은 뉴월드 오더입니다. 왜? 이명박 시대 경제에 누가 쥐락펴락했습니까? 401이 CFR 명예회원 401이 쥐락펴락했거든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 만기 연장이요. 2015년 올해가 되면요. 이 만기 연장 도래액이 합산 도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5.5조. 거의 100조입니다. 올해 2015년에 100조를 갚아야 됩니다. 일시로. 우리 국민들이요 100조를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 올해.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요 일시상환 대출이 있고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어떻게 갚는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대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근데 일시상환 대출은 거의 100조고요. 분할상환 거치 기간 종료한 다음에 상환하는 금액도요. 올해 84조입니다. 합치면 올해 은행이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거의 200조 가까이를 토해내야 됩니다. 올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2009년부터 계속 넘겼던 총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총합. 200조. 김준사 그 자리 어디서 갖고 왔는데 이거 역시 선대원 경제연구소에서 갖고 왔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서브프라임 대출 터졌죠. 미국이 서브프라임 이 대출이 터질 때 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시상환으로 갚는 이 대출 이거를 풍선식 대출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대출, 아주 목숨을 거는 대출. 여러분 원래 이 모기지라는 거 있죠? 이 단어, 몰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걸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어로 그 뜻입니다. 목숨을 걸라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곧 뭐냐? 목숨 걸고 해라 그 뜻입니다. 모가지랑 비슷해요. 근데 2008년 서브프라임 대출이 그 미국에서 터질 때 그들이 우리 한국식처럼 이렇게 일시에 상환하는 그 비율로 그렇게 위험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 비율가 몇 프로냐? 놀라지 마십시오.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브프라임이 터진 겁니다. 7%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얼마라고요? 90%입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미친 겁니다. 지금 막 정부도요. 물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7%일 때 이 위험한 대출 비율이 7%일 때 서브프라임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90%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만기 연장을 계속 넘겨 못하겠어 못 갚어 이자만 낼 거야 그렇게 해서 올해 갚아야 될 총 합계가 약 2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리가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자영업대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터져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터집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터질 수 있는 요건은 미분양, 그리고 은행의 수익성 악화, 그리고 은행의 만기 연장 거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듯이 미분양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만기 연장을 언제까지 할 수도 없어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BIS 비율을 국제 비율, 바제스리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안 돼. 연장 못 해줘. 경매 넘길 거야. 이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거의 끝물이다. 거의 끝물이다. 은행이 더 이상 여러분의 돈을 만기 연장을 안 해줄 거다라는 시그널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익성 악화, 지정 폐쇄, 구조조정 이걸 맨날 보잖아요. 그 시그널을 던지고 있어. 이제 곧 엄청난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퍼펙트 스톰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영업을 봅시다. 자영업은 쉽냐? 자영업은 쉽냐? 자영업이요. 가계부채의 절반, 약 43%가 자영업 부채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하면 뭐냐? 50% 주택담보대출, 50% 자영업대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물론 그 안에 구조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사업자 뭐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런 거 머리 아프게 따지지 말고요. 그냥 딱 갈라서 주택담보대출, 자영업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평균 부채가 얼마냐? 이게 2013년 12월 기준인데요. 1억 16만 원입니다. 평균 부채가. 자영업자들 1억 16만 원. 이자만 이자만 매년 532만 원씩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상태에서 그럽니다. 자, 이 자영업이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은 그럼 어떤 상태일 때 터질 수 있는가? 그 조건들을 제가 나열해놨습니다. 첫째, 자영업이 지금 너무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OECD 기준으로요. 한국 자영업이 넘버원입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OECD에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1입니다. 거의 다 1입니다. 아시죠? 두 번 말 안 할게요. 우리가 OECD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처럼 지금 자영업이 포화 상태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냐? 우선 매년 10조씩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있답니다. 매년 10조씩. 그것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80%가 100만 원 미만이랍니다. 월 수입. 자, 한국의 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이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중에 80만 명은요. 매달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입.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50%는 수익이 아니고 순수익이 아니고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이런 겁니다. 아까 100만 명 중에 80만 명은 100만 원 미만의 수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80만 명 중에 50%인 40만 명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70%가 5년 안에 폐업들을 한답니다. 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요. 뭐 저축도 하고 혹은 뭐 명예퇴직금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장사를 합니다. 닭집 차린 건데 닭집. 근데 닭집이 너무나 포화 상태예요. 여기도 닭집, 저기도 닭집, 여기도 닭집. 그냥 온 나라가 꽃기호 소리만 납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우리는 닭집 공화국입니다. 닭집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닭집을 차린 사람들 중에 80%는요, 20%만 살아남고 80%는 다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이니까 그걸 어떻게 삽니까? 모아둔 거 다 까먹고는요, 폐업하는 겁니다. 그 비율이 5년 창업을 5년 전에 100만 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5년 안에 70만 명이 싹 다 까먹고 문 닫는 겁니다. 싹 다 까먹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영업도 많고 그 자영업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세 번째 보세요. 명예퇴직이 지금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퇴. 자,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경우 부채 증가 속도가요.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그 부채 증가 속도가 2012년에는 9,927만 원에서 2013년에는요 1억 1,760만 원으로 약 18.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어떤 통계인지 아십니까? 명예퇴직을 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명예퇴직을 해서 자영업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직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이거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영업 여기저기 뛰어들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구조조정 때문이겠죠. 2014년 4월 28일 이데일리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명예퇴직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4년에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을 아주 공포에 떨게 할 기사가 있습니다. 이인석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017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은퇴자가요 100만 명이 쏟아질 것이다. 2017년까지 은퇴자가 100만 명이 쏟아질 것이야. 그렇게 중소기업청, 제가 중소기업청의 그 관련자하고도 그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메일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걔네들은 통계를 이렇게 어쨌든 잘 뽑아냅니다. 2017년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은퇴자가 100만 명이 쏟아질 거예요. 자, 다시 갑시다.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저기 꽃기호 그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입은 너무 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입은. 말 다 했죠. 100만 원 미만으로 보는데 말 다 했죠. 거기다가 명퇴자들이 지금 2017년도까지는요 100만 명이 쏟아진다. 100만 명. 그 100만 명이 나와서 뭐 할까요? 뽑기하는 겁니다. 뽑기.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번째 보십시오.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얘네들이 많이 진출했는지 볼게요. 변종 슈퍼라고 아시죠? SS, 기업형 슈퍼 이런 거 다 대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자, 상위 4개사가 있습니다. 롯데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이렇게 상위 롯데사 기준으로요. 현재 총 642개가 진출해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642개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제일 많네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289개.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312개. 홈플러스 40개. 이것뿐만 아닙니다. 드럭스토어라고 있습니다. 드럭스토어. 거기 보면 약도 팔고 물티슈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그 드럭스토어. 이것도 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0년 이후 CJ 올리버영, GA 왓슨스를 필두로 아주 급속하게 확산돼서 2010년도에는 187개였던 것이 2011년도에는 272개, 2012년도에는 465개, 그리고 올해 말 현재 474개로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롱, 농심, 이마트, 카페베네, 롯데까지 이 드럭스토어 사업에 가세함으로써 확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다 신문기사 제가 어제 스크린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전에는 외국계 코스트코가 유일한 창고형 매장이었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금까지 19개 매장 운영. 그냥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기업이 어디까지 진출하냐? 제가 글 써놓은 거 읽어보셨죠? 고물상까지 진출했어요. 대기업이 하다 못해 이제 고물상까지 진출했어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1시간 지났어요? 혹시 1시간 지났죠? 10분 마치겠습니다.